예,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가 이 징검다리 수업을 하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지난번에 그 초파일 기념 음악회가 있는 바람에 또 초파이라고 해서 한 주 건너가고, 요번 주는 그 지방선거가 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다룰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10가지 행위로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10가지 행위로서 악업을 짓기도 한다. 어떤 것들이 10가지 행위인가? 몸으로 짓는 3가지 행위와 입으로 짓는 4가지 행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행위다. 몸의 행위 3가지는 살생과 투도 그리고 음행이다. 입의 행위 4가지는 양설과 악구, 망어와 기어다. 마음의 행위 3가지는 질투와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이와 같은 10가지 행위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불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므로 10가지 악한 행위라고 말한다. 이 악한 행위들이 그쳐지게 하면 10가지 선한 행위라고 말한다. 자,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도 이것을 운용하는 데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느냐 이러면은 우리는 이 십선업도와 관련해서요. 그 십선업도와 관련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스마트폰 쓰죠. 스마트폰 같은 거 쓸 때 뭔가를 업그레이드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시스템 자체가 바뀌죠. 그리고 업그레이드한 그 자체로다가 시스템화돼서 돌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이제 이게 그런 거로 치면은 어디에 거기다 이렇게 정보 그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가 이 불법은 배워서 우리 나를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이 있죠. 그걸 습관의 체계라고,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의 그 시스템에 그걸 패치를 시키는 거야. 이 내용들을.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이게 그대로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시스템에 패치를 시키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왜 수행이라고 하느냐? 이게 패치가 될 때까지 연습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처럼 작동되게. 한번 그렇게 정확하게 업그레이드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라고 해도 안 굴러가잖아요. 다른 명령을 내려도 안 되는 것처럼 내 신구의 삼업이 딱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보면 중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은 중생은 뭐 중생이지. 중생은 왜 중생이냐? 이 중생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오온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법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러면 이 중생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들이 중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중생이 살아가는 데는 선하게 살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거든.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치를 따라서 마음을 낼 줄 알 때 그때 선하다고 해요. 선한 이치를 따라서 내 습관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 그러면은 선하죠. 그런데 그 내 습관의 시스템이 이치를 어겨. 그리고 이치와 등 돌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작동을 해.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범부중생이 가지고 있는 업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면은 범부중생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선하고 이제 이렇게 악에 이렇게 불선 이런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범부중생의 마음은 이렇게 이러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얘기는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수평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평균을 내보니까 특별히 선하지도 특별히 악하지도 않더라. 그 살다 보면은 위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아래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그런데 대충 보면은 그 위아래가 균형이 적당히 이렇게 해서 대칭을 이루어서 결국은 이 평균을 내보면은 이게 수평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거보다 조금 높을 때도 있고 조금 낮을 때도 있고 그 평균치가 그래도 그 사람 그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이럴 때는 평균치가 기준선 이상이란 얘기고 조금 그래도 좀 뭐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치가 기준선보다 조금 아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이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들을 뭐냐면 거친 번뇌. 많이 내려가는 건 거친 번뇌, 조금 내려가는 거는 미세한 번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다른 생명의 존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면서 나도 돕는 자리이타, 나도 이롭게 하면서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그 감각을 찾으면은 그 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만을,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손해를 끼치든지 상대에게 끼치는 손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은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선악을 얘기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가 입는 손해가 얼마냐. 내가 100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가 10원의 손해를 보든, 100원의 손해를 보든, 1000원의 손해를 보든, 그건 내가 고려할 바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떨 때는 내가 100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로 하여금 10만원, 100만원의 손해를 보게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왜냐면 다른 사람의 손해는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은 선한 심리작용 또 악한 심리작용 이렇게 얘기해서 선한 심리작용과 번뇌 심리작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악하다고 얘기하기보다 번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번뇌라는 말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은 머릿속을 태우죠.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나. 그러면은 생리적인 감각에 마음에 안 들든 또는 내 이상에 안 들든 안에 안 들어. 그러면은 딱 되게 거슬리는 상태에서 뿔따구가 팍 올라오면은 분 이러거든.
그 뿔따구가 팍 올라왔는데 풀긴 풀었는데 덜 풀렸어. 남들이 봐서는 실컷 풀었다고 볼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반분도 안 풀려. 이런 말 있죠. 반분도 안 풀렸다고. 그럼 이제 반분도 안 풀린 거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잠복해. 마음에. 그러죠? 그 마음에 잠복해 가지고 뭐냐면 내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 분을 마저 풀고 말리라. 이런 이제 그 다짐을 하죠. 그런 그 다짐을 하면 그걸 한이라 그래. 한. 그럼 이제 한은 뭐냐? 원한, 또 보복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게 분을 통해서 보복심이 누적이 되고 누적된 보복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대상을 만나거나 그 대상이 생각나거나 그 대상과 연관된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이러면은 열딱지가 살살 피어올라요, 안 피어올라? 그리고 말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러면서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부정적 에너지를 이 분은 화산이 터지는 것 같다면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확 분출 한번 되고 덜 나온 마그마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런데 겉은 고요해. 그러니까 몰라.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속에다 묻어놓고 겉은 멀쩡하니까 별일 없어 보여. 그렇지만 속에 마그마는 타고 있다가 끓고 있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은 조금씩 새 나와. 그런 거 있죠. 처음에는 분이 나면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몽둥이 휘둘러서 이렇게 타격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욕도 하고 비평도 하고 뭐 이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을까 적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슴속에 묻어놓은 게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된 거.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이제 거사님들은 그런 거 잘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보살님들은 이게 장부, 기록하는 능력이 좋잖아,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종류별로, 연도별로 쭉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열딱지가 나요, 안 나요? 사람이 이쁘게 보다가도 그거 한번 다시 또 속에 있는 거, 아직 해소가 안 된 뭐를 하나, 탁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막 짜증이 올라오죠. 그래서 멀쩡하게 관계가 괜찮게 갈 뻔 하다가 다시 또 엉키고, 괜찮게 갈 뻔 하다가 또 엉키고, 그러면 묻죠. 거사님이, 아니, 왜 그러냐고, 그 지난 얘기를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아직 분이 안 풀린 거야. 그러죠? 그게 안 풀린 상태에서 누적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언제든지 이 인생을, 이렇게 삶을 불편하게 엮어갈 에너지로 대기를 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살살살 괴롭게 또 내 행동을 삐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죠. 그런 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잘하다가도 내 행동이 상대방한테 삐딱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까 안 될까? 충분한 이유가 되죠. 상대방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상태로 우리는 내용은 바뀌는데 형식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동일한 에너지의 형식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냐면은 선한 심리작용을 자꾸 일으켜서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심리작용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제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일체의 이 불편한 심리작용들이 다 가라앉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 바탕이 선해지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할까? 마음에
뺨을 한 대 맞고 나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뺨 한 대만 때려가지고는 내 속이 안 풀리니까 뺨을 상대방한테 따다다다다닥 정도는 쳐야 한 대 맞고 나선 따다다다다닥 정도는 해야 되는데 따닥딱 하고 나면은 반분도 안 풀리거든. 돌려준 게 따닥딱 벌써 3배는 돌려줬는데도 아직 반분도 안 풀려.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안고 있으면 누구 속이 타요? 누구 성질머리가 나빠져? 그 자기 성질머리 나빠지지. 자, 오늘은 이제 보너스로 자, 이렇게 이제 속에 그 열딱지를 품고 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열딱지를 속에 품고 있으면은 이 열딱지는 이 분노의 열딱지는 공격성 에너지가 맞을까 안 맞을까? 공격성 에너지죠. 자,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려면 나는 긴장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 혈관은 이게 이완이 될까 수축이 될까? 공격성 에너지를 가슴속 깊이 계속 품고 있다는 얘기는 혈관이 계속 수축하고 있죠. 기본 옵션이 손발이 차진다. 그 다음에 공격성 에너지를 품고 있으면 신경이 예민할까 아니면 이완이 될까? 예민하지. 신경이 곤두서 있지. 신경이 계속 이렇게. 그리고 신경을 예민하게 계속 쓰고 있으면 신경이 강해질까? 쇠약해질까? 계속 기운을 계속 쓰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안 빠져? 그러듯이 신경을 계속 쓰고 나면 하루에 써야 할 신경량보다 훨씬 많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는 이제 그게 그냥 익숙하니까, 나 신경 안 쓰는데 이러고 있는데, 신경 안 쓰는데, 화난 사람이 늘 화를 내는 사람,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얼굴에 화난 얼굴이 돼 있어. 그런데 화났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 화가 늘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익숙해서 몰라. 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조금만 뭐 하면은 편두통 오고. 그쵸? 그 다음에 눈이 충혈이 잘 되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기운이 드니까 상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열이 이렇게 겉으로 그런 에너지가 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보살님들의 치명적인 화장이 안 먹고. 왜 그렇게 화딱지 많이 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도 잘 쓰고. 그리고 뭐죠? 이 가슴 이런 데가 송곳으로 찌르듯이 쿡 하고 왜 이렇게 뭐 찔리는 것처럼 한 번씩 되게 아플 때가 있거든. 그럼 뭐 속에 병이 있나 찾아봐도 찍어봐도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이 옆구리를 타고 왼쪽이나 오른쪽 옆구리를 타고 이상하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심장이 이렇게 쪼여져 있으니까 심장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툭 하면은 동동동동 뛰면서 무슨 심장에 열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몸이 찹지. 그리고 몸이 더웠다 차웠다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을 때도 더러더러 있고. 자, 이런 이제 부작용이 열딱지를 속에 품고 있으면은 옵션으로 기본 공짜로 얻게 되는 혜택들입니다. 물론 열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모근이 자꾸 힘이 약해져. 그럼 뭐죠? 탈모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계속 열을 품고 사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나빠져. 속에 열을 품고 있으면은 꼭 그 대상을 향해서만, 열을 준 대상을 향해서만 열을 내는 게 아니고, 만만한 대상만 나타나면은
그 속에 이렇게 그 불편한 게 쌓여 있으니까 건수만 주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뭐라 하는 버릇이 생기거든. 그러죠? 그 만만한 사람이 누구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만만한 사람은 벼락을 맞는 거지. 그 벼락을 안 때려봐서 모르죠? 때려는 봤어요?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치는 거예요. 잘 고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게, 오온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이제 뭐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합치는데 색과 수상, 행식을 합치면 몸과 마음.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몸의 여러 가지 작용, 지수화풍, 여러 가지 작용들,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 이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작용하고 있는 게 우리다. 어떤 개별적인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무아라는 것을 아상을 넘어서서 무아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면은 여러 가지 중연, 다양한 인연이 화합해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이제 무아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그러면은 살생이라는 업을 짓잖아요. 살생하지 말았는데 살생은 어떻게 짓느냐? 몸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도구를 가지고 짓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자, 몸으로 짓는 방법은 몸으로다가 이렇게 주먹으로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르기 뭐 여러 가지도 가능하죠. 꺾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도구라는 거는 뭐냐면 도구를 직접 함정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런 걸 설치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도구가 도구에 접근하게 되면 생명이 손상되게 덫을 놓는 것도 덫을 놔놓으면 그 도구가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뭐 칼을 든다든지 몽둥이를 든다든지 뭐를 든다든지 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직접 맨몸으로 하느냐, 도구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도구를 들고 하느냐, 예, 도구를 이용해서 하느냐, 도구를 들고 하느냐,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훔친다는 거는 우리가 훔치는 거는 뭐냐면 남들이 주지 않은 건데 남들이 주지 않거나 남들이 포기하지 않은 거를 주지 않은 거를 가져오는 것도 훔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가 포기하지 않은 거를 망가뜨리는 것도 자, 포기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정법사에서는 쓸 의사가 앞으로도 길게 이 컵은 정법사에서 계속 쓸 의사가 있는 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고의로 패대기를 치면은 그러면은 이게 더 이상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포기할 의사가 1도 없는 것을 가치를 훼손시켜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강제로 포기하게끔 내가 행동을 하면 이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법사 입장에서는 가치를 강탈당한 거잖아. 그렇죠?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듯이 이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거든. 누가? 내 행위로. 이것도 투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투도에 들어가냐면,
나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그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나의 원치, 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억지로 하게 상황으로 엮든 뭐로 엮든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해. 그래서 내 노동력을 이게 노력을 착취해. 그러면 이것도 내 노력을 강탈당하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도 투도가 될까 안 될까? 투도가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무슨 수로 엮어서든지 내 노력을 탈취해가, 뺏어가. 그런 사람,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다 보면 어때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회피하고 싶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지지. 그런 거예요. 왜? 투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훔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도적들이 훔칠 때 그냥 훔쳐야 막 불 지르고 난리 부린 상태에서 훔쳐가요. 막 불 지르고 이게 혼란스럽게 맞는 상태에서 막 훔쳐가잖아요. 왜? 자기 살던 터에 막 이런 난리가 나면은 불이 나고 뭐가 나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못 차려.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고 뺏어가기. 그럴 때는 강도죠, 강도. 자, 그렇게 가져가는 방법. 또는 이렇게 살살살살살 안 들키게 들어가서 싹 가져오는 거. 요거는 이제 도선생. 그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살살살살 구슬리면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거 내놓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아니라 애기들 세뱃돈 엄마가 적당히 알죠? 아이를 설득할 때 아이를 속이는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없구나. 그러니까 사기꾼은 뭐죠? 뭐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말은 그럴 것 같은데 실은 그러면서 싹 이렇게 취해가죠. 속이면서 취하는 거. 이것도 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동석 같이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문신도 많이 하고 와가지고 눈을 딱 마주치고 그리고 옆에 벽을 한번 팍 때리니까 막 벽에 먼지가 팍 일어나. 그리고 나 이거 나한테 주면 안 돼?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꼭 필요한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벽을 한번 더 탁 때리면 먼지가 막 팍 일어나고. 위협 때문에 주게 되는 거. 이것도 훔치는 거예요. 네가 줬잖아. 그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볼 때 업력으로는 그거는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기준으로 치면 그건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를 법적으로, 법적으로 왜 살짝 불리한 상태로 다 밀어넣고 소송 걸어서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왜 살짝, 우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 보통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대를 믿고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거든.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놨는데 그게 법정에서 이 판결을 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되게끔 만들어 놓고 판을 짜놓고 소송을 걸어서 뺏어가는 방법.
이것도 도둑질. 그 당하는 사람은 그 도둑질 당한 느낌 아니겠어요? 그럼 부처님이 보시는 도둑질은 뭐예요? 투도는 그 본인이 억울하게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가치가 손상됐다. 이런 상황이면 전부 다 투도, 도둑 맞은 거죠. 가치를 도둑 맞은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뭐 야만적으로 뺏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물건을 맡겨놨어. 내가 이거 좀 맡아달라고. 내가 내일 모레 와서 찾아갈 거라고. 그 내일 모레 주면 된다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맡았다가, 나중에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원래 없었다고. 이렇게 쌩 까면서 돌려주지 않는 거. 이것도 훔치는 거. 돌려주지 않는 그 행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부터 훔친 게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낼 세금을 안 내는 것도 훔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런 각도에서, 자, 그러니까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누구 거를 도선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쓱 하는 거 하나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음이라는 게 있어. 사음은 뭐냐면은, 자기 짝지가 아닌 자리를 넘보는 거죠. 자기 짝지가 아닌 사람을 넘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쪽 말을 저쪽으로 전달하고 저쪽 말을 이쪽으로 전달하는데, 그게 왜 위험하냐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 봐봐요. 내가 친구하고 이렇게 잘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지내든지 부부 사이에든지 이렇게 지내면서 내심으로는 뭐예요? 상대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 없을까? 좀 약간 내가 그래도 상대보다는 조금 또 내가 호의도 내가 더 많이 베푼 것 같고, 내지는 뭐 양보도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니면 내 기분만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 아만이라는 게, 이 만심이 안에 우리 중생은 이 만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만심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있거든. 자,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A가 B에게 선물을 하나를 주고 자기는 상대보다 적어도 3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 주고 3개 준 느낌이거든. B도 하나 주고 3개 준 느낌. 주기는 하나 줬는데 3개 준 느낌. 그러면 3개 주고 하나 받고 3개 주고 하나 받은 느낌이 누적되는 거예요. 또 3배쯤 잘난 내가 평범한 그대를 친구로 여겨주니까 넌 고마워해야지. 3배쯤 잘난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니까 당신이 고마워해야지. 뭐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 나니까 살아준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를 면전에 대놓고 못하거든. 면전에 대놓고 하면은 관계가 엉키잖아요. 그런데 없는 자리에서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여서 얘기할 때가 많을까? 아니면 좀 낮춰서 얘기할 때가 많을까?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하고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푹 낮춰서 얘기하는 버릇들이 생기거든. 그러죠? 원래는 그게 뭐냐면 상대를 그 정도 낮추는 게 정확한 게 아니고 내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를 낮춰보는 거예요. 근데 낮춰보는 습관들이 더러더러 이게 작동이 된다고.
그래 놓으니까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말을 해 놓은 것들은 그 전달을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도 문제거리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B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쪽에 A, C, D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B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할까? 아니면 약점 많이 얘기할까? 약점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B에 대한 약점을 얘기하도록 유도하고 그 얘기를 D가 잘 챙겨 들었다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안 보이는 데서는 우리는 누구도 욕하냐면 옛날 말에 안 보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한다 그랬어. 임금님도 흉 본다고. 흉을 볼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 만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옮기면은 좋았던 관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을까, 안 높을까? 서로 은혜로운 관계였던 사이, 서로 의리를 잘 지키고 지냈던 사이에 의가 갈리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은 뭐라고, 내가 뭐 거짓말 했냐고, 내가 말을 못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렇게 변명하는 게 있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사람은 이 만심이 있기 때문에, 만심의 번뇌 때문에 그 상대가 없을 때 상대를 이렇게 폄하하면서 얘기하는 버릇이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 문제의 뿌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를 자극해서 말거리를 만들어내고 전달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그렇죠? 실제 이런 일에 당해보고 나면은 마음 많이 아프죠?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한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심의 에너지를 타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심의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시한폭탄 정도는 품고 사는 거 아닐까? 만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하고 비슷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리고 누군가에게 양서를 전달하는, 이쪽 얘기를 저리 전달하고 저쪽 얘기를 이쪽으로 전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 얻어 걸리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돼요. 그때 가서 말 전달한 사람만 뭐라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만심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자, 그래 양설은 그런 그 만심의 에너지를 타고 이쪽 얘기를 저쪽으로 전달하고 저쪽 얘기를 이쪽으로 전달해서 서로 은혜로운 관계를 망가뜨리고 의리를 유지하는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서로 간에 관계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싸우게끔 투쟁을 도발시키고 투쟁을 야기시켜. 그게 양설의 최종 결착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 함정에 걸리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악구는 뭐냐면 거친 말인데 상처 주는 말이에요. 여기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 좋은 분 아니냐? 그랬더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 그래도 좋은 분 아니냐? 그랬더니 좋지. 그렇지만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뭔데요? 20년 전에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내 가슴에 비수로 꽂혀 있다. 악구는 그래요. 여기 보살님들은 가슴에 꽂힌 거 없죠? 비수처럼 꽂혀 있는 말들 없어요? 생각이 안 날 땐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기만 하면 열불이 나는 거. 자, 그런 상처 주는 말들, 이게 분노하든지 저주하든지, 분노를 과분하게 살기를 뿜으면서 분노하거나, 또, 이 저주를 세게 하면은 저주를 세게 한, 나를 향해서 나한테 저주를 세게 한 사람은 다음번에 만나도
오묘하게 깨림직하지, 그죠?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지.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그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의 악플을 달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이 정신이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저 인터넷 악플들이야말로 또 악구의 새로운 장을 연 거지. 그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 이게 글자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는데 그것도 악구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망어라는 게 거짓말인데, 이 망이라는 말은 이 특징을 잘 봐야 돼요. 망이란 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망어, 이 망자는 어떻게 상황을 만드냐면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어. 진짜인데 가짜처럼 느끼게 만들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요런 의도로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해본 적은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가 똑바로 보게, 있는 그대로 보게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은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건가?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망의 특징이에요. 이런 이 망의 에너지를 쓰고 싶은 유혹을 가끔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이걸 안 쓰고 살 수 있으면 마음이 되게 맑아져요. 근데 이거를 살면서 이런 거 안 쓰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당해봐요. 이 망자에. 그런 줄 몰랐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라고 말할 때 그런 줄 몰랐지.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몽땅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망자의 느낌, 그러니까 망어, 거짓인데 거짓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활용을 하면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까? 어리석게 만들까? 어리석게 만들죠. 과보는 나중에 내가 총명지혜가 늘어나게 될까? 아니면 총명지혜가 줄어드는 과보를 받게 될까? 지금 내 총명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망어를 좀 많이 하고 총명지혜를 좀 많이 잃어버리고 나도 나는 앞으로 그 천년, 만년, 천생, 만생을 살아도 걱정이 없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총명지혜의 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를 봤는데 도대체 이게 명료하게 잘 안 보여. 이건 뭐예요? 지혜의 힘이 딸리는 거죠. 근데 망어의 망의 에너지를 쫙 뿌리면은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진실을 볼 수 없게 이렇게 연막을 쳐놓는 거잖아. 그 과보는 뭐예요? 세세생생 내 앞에 이 업력이 연막을 딱 쳐버리는 거지. 그 과보를 그걸 겪고 싶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여. 기여는 일단 관심을 끄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관심을 끌고, 그래가지고, 주의력을 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 주의력을 끄는 얘기가 성욕을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분노를 자극한다든지, 탐욕을 자극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슬픔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한다든지, 사람들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여 중에는 말이 재미있어요. 말이 재미있는데,
어떤데 그 이렇게 공무원들 세미나에 가서 어떤 연사가 나와서 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건 기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애인 있습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니까 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6급 장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 등급에서 6급은 거의 등급 경계선인 모양이죠. 그 장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그런 세계에 발을 한 발 들여도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다 있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쉽게 이렇게 경계선을 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말들. 하라고 한 건 아닌데 하라고 등 떠미는 것 같은 오묘한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기여에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탐과 관련해서 탐욕이 있고, 자, 내가 저 땅을 사고 싶었어. 내가 저 땅을 사고 싶었는데, 내가 준비가 덜 된 사이에 사촌이 사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저 땅을 탐을 내다가 사촌이 그걸 먼저 사버렸어. 그럼 땅을 파는 입장에서 누구든지 돈을 내가 원하는 그 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주면 팔 수 있지. 그렇죠. 먼저 산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가 몹시 아프죠. 그러면은 이 질투, 시기심이 날까 안 날까? 나죠. 그러니까 탐욕을 따라서 질투심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질투가 화가 나는 에너지인 거는 맞는데 그 시발점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고 탐욕이 좌절되는 그 포인트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질투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시기하죠. 그건 멀리 있는 사람, 서양에 사는 사람을 시기 질투할까? 안 그러면 내 옆에 내가 봐서 비슷하거나 만만한 사람한테 시기 질투할까? 내 주변에 비슷하고 만만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죠.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빌 게이츠가 부자라고 해도 내 배 안 아파. 빌 게이츠가 뭐를 사도 배 안 아파. 그렇죠. 내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를 할 때 배가 아프거든. 이런 비교에 의해서. 그런데 시기 질투를 한다는 얘기는, 자,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땐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간다는 걸까? 못 나간다는 걸까?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기 질투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아, 당신 잘났다. 칭찬이잖아. 시기 질투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칭찬으로만 들으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쌈박질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당신 잘났다고 인정은 하는데 조금 거친 방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 상대방이 잘났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근데 그 인정하는데 뒤끝 장렬하면서 인정하는 거죠. 꼭 그래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업력과 관련해서, 시박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거 있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보니까 도움이 좀 될까, 안 될까?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10악업과 관련해서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때 어떤 과보가 발생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